여자친구인 은경과 연락이 안 닿은 지 벌써 일주일이 다 되어간다. 지난주 일요일에 보고 못 봤으니까 내일이면 딱 일주일이 되는 셈이다. 은경과 나는 서로의 직장 때문에 자주 보지는 못해도 하루에 서너 번은 카톡과 통화를 한다. 그런데 지난주 일요일 이후로는 연락두절 상태다. 핸드폰도 이메일도 되지 않는다. 나는 답답한 마음에 은경의 회사에까지 전화를 했다. 장은경 씨 병간했어요. 그녀와 같이 일하는 직원으로부터 짧은 답변이 돌아왔다. 갑자기 웬 병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지난주 일요일까지만 해도 서촌과 인사동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던 사람이 병가를 일주일이나 낼 정도로 아프다니 말이다. 나는 급기야 그녀의 성북동 집에 찾아가 보기로 했다.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은경이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것도 괜찮다 싶었다. 토요일 오후 은경의 어머니는 불쑥 찾아온 나를 친절히 맞아주셨다. 어머니는 나를 은경의 방으로 안내해 주었다. 은경은 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한눈에 보기에도 깊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주 평온해 보였다. 지난주 일요일 저녁부터 이렇게 잠만 자네요. 의사 선생님도 불러봤는데 그냥 자는 거래요. 차라리 무슨 병에 걸린 거라면 약이라도 써보지. 원인도 없이 그냥 자는 거랍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답답한지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주 일요일이면 저와 데이트를 한 날인데 혹시 그날 집에 와서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아, 뭔가를 손에 꼭 쥐고 자더라고요. 지금도 손에 쥐고 있는데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고 있는 은경이의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아, 이것은? 그것은 일요일에 인사동에서 내가 사준 은색 회중시계였다. 나는 일단 은경의 손에 쥐어져 있는 회중시계를 빼내보았다. 워낙 강하게 잡고 있는지라 가까스로 그녀의 수중에서 회중시계를 빼낼 수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회중시계를 받아들고는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시계의 동그란 뚜껑을 열려고 했지만 웬일인지 뚜껑은 열리지 않았다. 이거 처음 샀을 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물론이다. 처음 샀을 때는 뚜껑도 열리고 그 안에 시계도 볼 수 있었다. 이번에는 내가 시계 뚜껑을 열어보았다. 하지만 입을 꼭 담은 조개처럼 뚜껑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우리 은경이가 인사동에 다녀온 후부터 저 상태이니 나하고 그때 다녔던 곳들을 같이 가줄 수 있겠어요? 은경의 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셨다. 나도 같은 심정으로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음날 나는 그녀의 어머니와 지난 일요일에 갔던 곳을 똑같이 다녔다. 서촌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고 초밥집에서 식사를 하고 인사동으로 넘어와 골동품 가게로 갔다. 그런데 일주일 전만 해도 성업했던 골동품 가게가 깜짝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 대신 한복집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여기 지난주만 해도 골동품 가게가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요? 나는 주인으로 보이는 한복 입은 여자에게 물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10년째인데. 아무리 돌아봐도 그 자리가 맞았다. 영면이라는 골동품 가게 이름도 기억이 난다. 분명히 여기 영면이라는 골동품 가게가 있었다고요. 내 말에 한복집 여주인은 흠칫 놀랐다. 잠깐 안으로 들어오세요. 나는 은경의 어머니와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혹시 누가 잠들어 있나요?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여사장의 질문에 은경의 어머니와 내가 놀랐다. 그걸 어떻게? 전에도 한번 손님 같은 분들이 찾아와서요. 실은 여기가 제가 장사 시작하기 전에 골동품 가게였거든요. 가게 이름이 영면이었고요. 나는 여사장의 말에 나도 모르게 침을 꼴깍 삼켰다. 저희 아버지가 하던 가게였어요. 아버지는 원래 글 쓰던 사람인데 어느 날 원치도 않던 신이 내렸어요. 그걸 푼다고 골동품 가게를 했는데 결국 팔자를 풀어내지 못하고 사람들 전만 봐주다가 돌아가셨어요. 말년에는 글쓰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운명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불면증 때문에 결국 완성을 못했어요. 하루 종일 쇳덩이를 등에 지고 깊은 물속에 들어앉은 사람처럼 피곤하기만 해서 글쓰기에 집중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1시간이라도 편히 자면 좋을 텐데 혹시 저 시계가 시간을 멈추고 잠이 들면 내 불면도 멈추고 내가 잠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정신은 불면으로 점점 피폐해져 갔던 거죠. 시계와 시간에 대한 집착은 점점 심해져서 아버지는 일부러 가게 안의 시계들을 정지시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잠이 들지 않자 가게 안의 모든 시계들을 망가뜨린 후 돌아가셨어요. 가게 이름처럼 영원한 잠에 빠진 거죠. 나는 조용히 회중시계를 꺼내놓았다. 이걸 열 수 있을까요? 여사장은 구석에 있는 공구함에서 불가사리 모양으로 생긴 특이한 공구를 가져왔다. 이걸 열려면 이 공구가 필요해요. 여사장은 불가사리 모양의 공구로 회중시계를 열었다. 열어보니 시계는 멈추어 있었다. 지난주에 샀을 때는 시계가 잘 가고 뚜껑도 잘 열렸는데. 그랬을 겁니다. 시계가 멈추면 뚜껑이 닫히게 되어 있어서. 여사장의 설명을 듣고 돌아서는데 은경의 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다. 놀랍게도 은경이었다. 은경이가 지금 막 깨어난 모양이야. 아, 정말요? 어머님 다행이에요. 어머니와 내가 나누는 대화를 들은 여사장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일러주었다. 지금 바로 집으로 가셔서 이 회중시계를 따님에게 주세요. 그리고 따님에게 시계를 산속 깊은 곳에 묻으라고 하세요. 그래야 저주가 풀릴 겁니다. 나와 어머니는 그 길로 은경에게 달려갔다. 은경은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에이, 세상에 저주가 어딨어. 진짜라니까. 어머니하고 내가 직접 가서 확인했다고. 난 그런 거 안 믿어. 그리고 엄마는 어떻게 천주교 신자가 그런 미신을 믿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래도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괜히 찜찜하잖아. 은경은 내가 가져온 회중시계를 이리저리 살피며 말했다. 치, 이게 뭐라고 날 잠들게 하고 말고를 해. 말도 안 돼. 은경이는 산에 가서 묻자는 우리의 말을 무시하고 나에게 회중시계를 돌려주었다. 하지만 나와 어머니는 안심이 되지 않았다. 한 달 후 나는 캠핑을 핑계로 은경을 깊은 산으로 데리고 갔다. 물론 은경의 어머니도 허락했다. 한참 산을 올라가는데 앞서가던 은경이가 갑자기 뭐가 생각났는지 돌아섰다. 혹시 상호 씨 회중시계 묻으려고 여기 데려온 거야? 아니, 그게... 내가 얼버무리자 그녀는 확신한 듯 나를 몰아붙였다. 맞네. 상호 씨는 천성이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야. 나 못 속여. 아니, 그냥 왠지 찜찜해서 그렇지. 너도 인사동에 다시 가보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게 될 거야. 그 회중시계 이리 내놔. 은경은 말을 끝내자마자 내 등산복을 마구 뒤져 주머니에 있는 회중시계를 가져가더니 손 쓸 틈도 없이 회중시계를 근처에 있는 바위에 힘껏 던져버렸다. 회중시계는 바위에 강하게 부딪힌 후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은경이가 바로 그 자리에 쓰러졌다. 다시 잠들어 버린 것이다. 나는 은경을 집까지 데려다 놓고 인사동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한복집 여사장에게 회중시계를 내밀었다. 죄송하지만 다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시계가 다시 멈춘 것 같아요. 여사장은 불안한 눈빛으로 불가사리 모양의 공구를 이용해 뚜껑을 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과 달랐다. 반드시 묻었어야 하는 건데. 뒤늦은 후회가 내 몸을 감쌌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며칠 후 은경의 장례식이 있었다. 내 손에는 은경의 회중시계가 들려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는 산에 올라가 마지막으로 그 회중시계를 열어보았다. 불가사리 공구 따위는 이제 필요치 않다. 오히려 뚜껑이 덜렁거릴 정도로 헐거워졌다. 떨리는 눈으로 회중시계 안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촘촘히 눈금이 표시된 흰색 시계판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위에서 쉼없이 움직였을 분침과 초침은 바위에 부딪힌 충격으로 깨끗이 사라지고 녹슨 흔적만 남아있다. 마치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은경이의 지난 시간과 앞으로의 시간처럼.